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입니다. 리포트 읽는 시간인데요. 시장이 아무래도 주도주가 좀 쉬고 있는 상황.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었죠. 반면에 우리가 전력 인프라라든지 게임 엔터, 2차 전지 이런 것들인데, 제가 오늘 클래스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장에 있어서의 중간이 이게 조금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 동안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냐, 이렇게 비율을 조금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장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시장은 강세장인 것 같아요. 강세장인데, 일단 아무래도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다양한 모멘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멘텀의 핵심은 뭐다? 유가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와 어떤 그 금리, 이 두 가지를 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금리를 면밀히 살펴보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유가를 살펴보는 것이, 전쟁이 길어지느냐 아니면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클래스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같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유가에 집중하자. 자,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 일단 내일 모레까지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일 남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포트들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테오젠 다룹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리포트가 2월 달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니까 내용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현재 주가가 빠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알테오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라이브 영상이고요. 8시경에 업로드되는 독립 영상에 조금 응원의 좀 댓글, 그리고 보고 싶어 하시는 리포트, 이런 것들 좀 달아주시면 조금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리포트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리포트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공시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런 것들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다 보니 이제 오늘 첫 번째인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미국의 ADR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글로벌 투자 기반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의미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첫 번째로 요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R이라는 건 뭐죠?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탁 증서를 발행하고, 그 예탁 증서가 상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이제 이것을 미국에다가 ADR을 발행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앵커분의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ADR이 상장이 되면 어쨌든 이것이 이제 신주를 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주를 발행해서 ADR이 상장이 되면 EPS 희석 요인이 되지 않느냐. 주당 순이익이 대한,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EPS가 희석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단기 악재,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요지의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아무래도 앵커의 질문은 굉장히 이제 러프한 질문이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그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것이 주가를 오늘 끌어내렸던, 아니 좀 덜 오르게 했던 요소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ADR을 상장하는 데 있어서 신주를 발행한다라는 거죠. 이제 메커니즘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메커니즘대로 따라가 보면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주식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면 이거는 결코 호재다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요 내용, 주식수가 늘어난다,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호재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만약에 지금 젊은 세대고 집을 사려고 한다라면 당연히 대출을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겠죠. 제가 한 30대 대리 과장이다라고 치면. 그런데 그래서 제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떠나서 제 얘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월급 갖고 안 되니까 지금 이제 6억까지 대출이 되니까 6억 대출을 받는 자체가 대출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미래 가족들이랑 살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고,
그 대출이 내가 월급 받는 걸 가지고 커버할 수 있다라면 그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당신이 대출을 받는 것은 나쁩니다라고 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자, 내용으로 돌아오면 왜 하이닉스가 그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0억짜리가 됐던 8억짜리가 됐던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가족과 편하게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월급에서 상당 부분 빚을 갚는 것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대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제가 이제 그 재무제표 강의에도 앞으로 지금 이제 재무제표 강의가 이제 계속해서 업로드 되고 있는데 중간 정도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업로드 될 겁니다. 우리가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채권을 발행한다라든지 신주를 발행한다라든지 EB를 발행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순서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들이 가장 유리하느냐.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보는 거죠. 기업이 유리한 순서대로 대출을 받는데 얘는 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 3번으로 받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번이 가장 유리하고 2번, 3번, 4번으로 갈수록 회사한테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3번 형태로 주문을 자금을 조달하느냐라고 본다라면 1, 2번을 다 썼거나 1, 2번을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적으로 악화됐다라는 것을 투자자는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면 어디부터 가시죠? 일단 은행부터 가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 어떻게 하죠? 제2금융권으로 가는 거죠. 이도 저도 안 되면 우리가 뭐 카드 뭐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좀 사채를 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제2금융권을 간다라는 것은 신용도가 약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은 그런 걸 읽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중요한 얘기는 제 강의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이닉스가 신주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건데 조금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결국 신주를 발행한다,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결국 주주들이 주식이라는 걸 발행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친한 친구가 친하지 않으면 뭐 그냥 나 돈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럴 겁니다. 왜? 어디에 쓸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상증자를 하는데 어디에 쓸 건데? 라는 거죠. 제가 어제 다뤘었죠. 어제 이제 어떤 기업을 다루면서 우리가 이제 그 CB를 발행하는데 목적이 운영자금인 거죠. 운영자금 같은 경우 야 우리 집이 지금 돈이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어. 그렇게 빌려달라는 거죠. 별로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것은 이 증자를 통해서 내가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려고 해. 뭐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면서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데 가게를 하나 내서 우리가 조금 잘해서 먹고 살려고 해.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줄 건데? 라는 거죠. 언제 줄 건데?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내가 이 친구와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길게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단기간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유상증자 똑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신주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이건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아니 미래 우리가 AI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제가 증권회 다닐 때 유상증자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결정은 이런 거죠. 기준점은 왜 어디에 쓸 건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 유상증자가 운영자금이다. 그러면 저는 참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면 선생님 길게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참여하는 거예요. 단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단기 투자자면
그게 투입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이익으로 돌아올 시간까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본주를 팔아버리세요. 어차피 EPS가 희석이 되니까 본주를 팔아버리고 이 주식은 당분간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코칭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닉스는 어쨌든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발행하려고 하는 신주는 매우 좋다. 특히 더군다나 국내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전체적인 EPS의 감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물량이 섞이지 않잖아요. 물량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이닉스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나쁘지 않게 조달을 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이제 수급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까지 안 가도 환전 안 해도 미국에서 ADR을 직접 거래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점이 있는 거죠. 굳이 뭐 환전 신경 쓸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달러로 거래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톰이라는 외국인이라면 지금 이제 한국의 SK하이닉스의 지분을 1% 갖고 있어요. 1% 갖고 있는데 이거를 ADR로 바꾸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 1% 지분을 줄이는 거죠. 1% 지분을 줄이고 ADR을 매수를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관리하기 편하니까 환율 걱정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 하이닉스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과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안 들어오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자를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돈을 빌려줄 거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우리가 신주에 참여를 하는 거고 그 ADR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돈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에서 빼서 ADR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수급의 약간의 언밸런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TSMC 사례를 볼 텐데요. TSMC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미국에서 거래되는 그 ADR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TSMC 굳이 예를 들 필요 없고 SK하이닉스의 ADR이 지금 120만 원에 거래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 있어서 10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20만 원 차이가 나면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겠죠? ADR 숏, 그다음에 우리 그 하이닉스 롱 이러면서 결국 요것이 이제 가격이 맞겠죠. 110만 원에서 수렴을 하던 우리께 올라가서 120만 원이 되던 12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떨어지던 그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된다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주가가 뭐 몇 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흔히 하시지 않습니까? 별로 본고장인 그 미국에서 ADR이 상장이 됨으로써 국내 주식의 저평가 문제를 우리가 이제 무차입 거래라고 그러죠. 이게 서로 간에 가격이 맞지가 않으면 그거를 이제 좁히려고 하는 글로벌 투자의 알고리즘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좀 높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해석을 여러분들이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고 올해 중에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니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제가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다룰 생각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은 제 이제 클래스에서 수강을 하시고 거기서도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리포트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우리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이런 기회에 한번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제가 그냥 한 장만 캡처해 왔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한 장만 캡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입니다. 하나증권에서 NDR 후기가 나왔고 2월 19일 날 리포트,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마지막 리포트가 나오고 알테오젠에 대한 리포트가 없어요. 조금 많이 아쉬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 2월 달에 주가가 급 조정을 받았죠.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이
워낙 생각보다 작아서 야 우리가 이제 그 마일스톤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좀 커지는 거 아니야?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본 계약은 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어떤 실망감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한 달이 넘게 리포트가 끊겼습니다. 조금 아쉽죠. 요 뭐 정말 우리가 가려울 때 긁어주는 분이 고마운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권사에서 왜 그런지 리포트를 안 내요.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때 시가총액 1위였잖아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제약이 시가총액 1위로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한때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을 이렇게 리포트를 안 낸다라는 것도 좀 아쉬워요. 제가 뭐 그들에게 가서 내라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건데 좀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내용들을 놓고 보면 뭐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저도 100% 이해를 이것들을 다 찾아보고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략적인 내용들은 그래요. 앞으로 새롭게 이제 임상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지난번 1월 달에 계약의 규모가 실망스러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품목이 아닌 타겟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 타겟 독점 계약을 했더라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타났던 계약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게 품목과 타겟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품목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비만 치료제가 임상 1상이나 2상을 통과하면 비만 치료제를 자체 임상을 1상 2상을 통과한 비만 치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타겟은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직접적인 제형이 뭐 우리가 혈관을 통과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비만 지방을 제거하는 데 한 그것이 이제 타겟인 거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자체는 품목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술들 이것은 이제 타겟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타겟에 대한 계약들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술 이전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기업들이 2015년과 2018년에 그때랑 좀 상황이 다를 겁니다.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우리가 그 임상에 대한 부분들,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거론이 안 됐어요. 그때 뭐가 거론이 됐냐면 고령화 테마가 나오면서 3년 동안 주식시장이 제약바이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시대가 있으면서 우리가 뭐 그때는 뭐죠? 하여튼 다양한 종류, 뭐 메디톡스도 뭐 10배가 가고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보형물 이런 것들까지도 다 올라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랑 좀 다른 것이 지금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ETF가 만들어질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것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그 트렌드의 변화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 과거 이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제네릭이라는 것은 화학식으로 이제 약을 만드는데 이제 이제 화학식으로 약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AI가 발달함으로써 화학약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더 이상 이제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찾아냈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바이오 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어떤 병증에 투여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들과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는 겁니다.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음으로써 서로 이제 돈도 대주고 돈을 대주고 난 상태에서 기술 이전 이것이 됨으로써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국내에서 임상 이상이 넘어간 상태에서 기술 이전 계약이 한 건도 없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임상 1상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상 2상 정도가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많이 진척이 된 거예요. 전임상서부터 임상 1상, 2상까지 되고 이제 3상부터는 본격적으로 환자들에게 투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제약사 눈에 안 띄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제약사 눈에 왜 안 띄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기술 이전을 안 하고 뭐 SK바이오팜처럼 자금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독점적인 이익을 구사하겠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서 보면 규모가 좀 작다라든지 여러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범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의약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약사 눈에 안 띄었다라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제가 드리는 인사이트는 그거예요. 표면적인 인사이트가 아니라 표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 도대체 무슨 뜻이 숨어 있을까? 무슨 뜻이 숨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자 돌아오면 알테오젠 뭔가 이때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수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독점 계약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제약사들과 여러 가지 기술들을 건 바이 건 쌓아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테오젠이 유리한 고지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NDR에서 스스로 밝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공개하지 않은, 공개된 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충분히, 키트루다 충격은 충분히 반영된 주가이고, 버려두기엔 기대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기대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는 비공개이지만, 앞으로 공개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하나증권의 26년 2월 19일자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궁금하신 분,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이 리포트를 꼭 구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오늘 시간상 담지 못했고 지면상 담지 못했습니다만 NDR에 있어서 질의응답을 한 것을 꼼꼼하게 한 3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의 2월 19일자 알테오젠 리포트를 구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향후 어떻게 기업을 영위하고 어떻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로열티들을 계속해서 품목마다 쌓아가면서 신뢰를 회복시키겠다. 코스피 이전 상장 시기는 하반기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로 예상이 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뒤에 잠깐 읽어봤는데 요건들이 있답니다. 그 조건들에 대한 서류도 이미 제출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 마일스톤 들어오는 것도 3개년에 대한 계획서도 거래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그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용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 추정을 놓고 보면 올해 이제 4,700억에서 내년도엔 1조대로 2배 이상 껑충 뛸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보다 긴 호흡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증명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그러니까 말을 먼저 뱉어놓으면 그 다음에 증명의 단계로 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알테오젠의 주가는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뉴스, 새로운 계약건, 새로운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의 주가에서 기존에 하락했던 폭만큼 회복하고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 분기, 매 건 바이 건, 그리고 알테오젠이 밝히고 있지 않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는 주식을 사서 방치해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대로 뭐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자, 여러분들 난을 하나 키운다라고 보십시오. 그 화초를 하나 키운다라고 보면 그 화초를 키우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만큼 정성을 기울입니까? 정말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 거죠. 결국 알테오젠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추적 관찰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저한테 이것을 분석해 달라고 댓글을 올려주신 것도 그것도 정성입니다. 그것도 노력이다라고 봐요. 제가 그분에게 리포트가 안 나와 있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차마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또 언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 얘기가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고 제 얘기가 불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포트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번 보시라고 한 것도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예요.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입니다. 하나증권, 이제 키움증권도 봐달라고 하셨고요. 하나증권에서 사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태고, RIA 계좌가 이번 주에 도입이 됐죠. 이번 주에 도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국내 주식이 됐던 해외 주식이 됐던 RIA 계좌로 자금이 유입이 됐던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ETF까지 늘어남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익원이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개인 매매 비중이 높을수록 우리한테 이제 그 주가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놓고 보면 코스닥 3천 추진 정책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개인 매수세 확대, 코스닥 거래 활성화, 키움증권의 MS라는 것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수료 수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파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거래대금은 한정돼 있고 증권사가 대략 뭐 외국계까지 따지면 한 7, 80개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권사만 따져도 한 30개 되니까 그 속에서 MS가 상승하는 만큼 그만큼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0.1에서 0.2로 들어가면 수수료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 결국 증권사는 간단합니다. 수수료와 이자 수입이에요. 수수료와 이자 수입인데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개인 투자 비중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종합증권사로 키움증권도 가려고 하죠. 종합증권사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다른 증권사와 좀 다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익 성장이 실적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3월 중 2개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 하반기 퇴직연금 사업을 통해서 ETF LP 비즈니스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ETF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걸 이제 주도하는 LP 역할까지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퇴직연금 사업 시장, 퇴직연금 지금 1위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런 순인데 순이익이 잘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다양한 수입원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전체로 우리가 이제 거래 비중을 놓고 보면 앞으로 늘어날 건데, 맨 밑에 별도 순영업 수익 구성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수수료 수입이 50%입니다.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자가 23%, 운용 이런 부분들인데 작년 초에 제가 1분기 때 키움증권을 봤던 것 같아요. 1분기 때 키움증권을 보니까 수수료, 여기서 이제 브로커리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내는 돈들입니다. 1조 가까이 이제 돈을 수수료를 받아들이고 이자가 8천억인데
제가 코로나 때 보니까 키움증권이 이자 수입이 브로커리지 수입보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들은 지금 같은 모습이에요. 브로커리지 수입이 이자 수입보다 여기를 보면 나오네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2025년, 2024년 보면 브로커리지 수입보다 이자 수익이 더 많아요. 제가 놓쳤네요.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수료 내는 것보다 이자 손익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점유율이 커지다 보니까 MS가 높아지다 보니까 브로커리지가 이제 이자 수입을 능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키움증권 같은 경우 수수료가 뭐 제가 증권회사 할 때보다 엄청나게 싸죠. 하지만 신용이라든지 담보대출, 기타 등등등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겠나요? 윤석열 대통령이겠나요? 아니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겠나요? 한번 좀 대통령이 한번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높으냐라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그 증권사도 할 말이 있죠. 제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발권 능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채를 발행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가상금리가 붙는다라는 개념이죠. 하지만 그만큼 신용에 따른 이자 수익이 더 많다라는 것도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가 33조죠. 33조의 평균 이자율이 6%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6%만 잡아도 각 증권사들이 그걸 쪼개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그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시장이 안 열리니까 수수료 수입이 안 늘어나죠. 수수료 수입이 안 늘어나지만 이 담보대출을 받았던 여러분들이 신용으로 보유하든지 간에 토요일 일요일도 이자 받잖아요. 여기 따박따박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화내지 마시고 그러면 증권주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관점으로 접근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에 있어서 이 증권회사가 얘네들이 이자로 돈을 버네, 조금 불편하네, 이런 시각을 영위할 것이 아니라 이 수익 구조를 놓고 보니 야, 이거 괜찮겠네, 만만치가 않네. 더군다나 앞으로 브로커리지도 커지고 다양한 ETF에 대한 수수료 수입도 커지고 이자도 깔고 가고 좋네, 이런 개념으로 보자고요.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런 개념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신용으로 해서 이자 많이 내시는 분들, 한 달에 몇백만 원 내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피터 린치의 얘기가 맞겠죠. 그 증권주 사면 되죠. 여러분들 그 거래하시는 증권주 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우리가 이제 91,000원으로 상향했다. KB증권에 나왔고요. 업스트림은 국가 전략 자산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업스트림을 보유한 글로벌 상사 기업들의 리레이팅이 나타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이 늘어나는 글로벌 환경, 대미투자 특별법에 따라서 에너지 및 히토류 미국 투자를 고려할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일본의 피어 그룹 대비해서도 할인 거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팜유 같은 경우 바이오 연료 대체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얀마, 호주 가스전 또한 판매가 각각 1년 4개월 시차로 유가 상승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NG 발전소 또한 S&P가 5개월 정도 시차로 유가를 반영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LNG에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의 LNG 오프테이크 물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장기로 들여오는 거죠. 미국에서 하반기에 이제 장기 계약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죠. 유가가 스팟으로, 그러니까 LNG 가격이 스팟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만 장기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맞은 만큼 우리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또 바로미터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어 그룹 대비 보면 뭐 스미토모 상사라든지 마루베니, 미쓰이 상사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눈으로 쭉 놓고 보면 PR도 뭐 적당한 수준인 것 같고 PBR도 대략 한 2배지만 우리는 조금 낮은 것 같고 ROE 같은 경우도 대체적인 수준이니까 뭐 피어 그룹 대비 굳이 낮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피어 그룹 대비 낮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수준이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돼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고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소재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활로가 앞으로 좀 커져 나갈 수 있죠. 소재보다 에너지 부분에 이제 그 YOY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커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도 4.2%에서 4.5%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영업 이익률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관심을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워낙 조금 좀 무겁다라는 부분들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재무제표로 보면 좀 무겁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재무제표에서 무거운 지표와 가벼운 지표가 있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문득 제 투자 아이디어로 얘기한 건데요. 이거는 제 클래스에서도 강의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ROE 같은 경우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서서히 변하죠. PBR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거운 지표죠. 그러면 이건 장기 가치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죠. PER 같은 경우 좀 가볍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 EPS 가볍죠. 이런 것들은 좀 단기 투자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런 아이디어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상당히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S입니다. LS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숨겨진 AI 전력 인프라 가치 이제 반영될 시점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목표 주가를 기존의 PB/ROE 방식에서 NAV, Net Asset Value 모델로 변경해서 산출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 주주 보호 강화라든지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회사들 기업 가치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모아서 현재 지금 LS를 다시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지주회사들이 할인받았던 부분들을 해서 탈피를 해서 할인하지 말고 자회사들의 순자산 가치를 모아서 밸류를 따져보자.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비상장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LS의 장점이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비상장 회사들이 그러니까 상장사인 LS 일렉트릭이 있습니다만 비상장인 LS 전선이라든지 LS MMM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따져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구리 가격과 뭐 이런 부분 요거 피어 그룹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LS가 두산이라든지 한화, HD 현대 대비해서 PR도 낮은 상태, PBR도 낮은 상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ROE가 높은데 ROE가 높다라는 건 좋은 거죠. ROE가 높다라는 건 좋은 부분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 가치를 놓고 보면 상장자 회사 이제 이것을 시가총액 LS 우리가 LS 일렉트릭에서 LS 지분이 47%니까 우리가 5조 2,370억 요거를 이제 같이 놓고 LS 전선 지분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장부가를 따지면서 이렇게 딱 한 겁니다. 합계가 9조 3,780억의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차익금 빼주는 거죠. 차익금 빼주면서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여기서 더해서 빼주면 13조 9,990억 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통주식수를 차감을 해서 나오면 현재 지금 우리가 20% 디스카운트를 하면 40만 원에 대한 목표가가 나온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20% 정도 디스카운트를 했네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는 뭐 일반적인 할인율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LS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지주사들에 대한 밸류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할인이 아니라 그 자회사들의 가치를 따져서 NAV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변동성들을 나타내니까 아무래도 좀 머리가 아프신가 봐요. 조금 아무래도 리포트 분석에 집중하시지 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결국은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보여집니다. 머리 아픈 일들이 있고, 바쁜 일들도 있죠. 이럴 때 잠깐 쉬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뭐 주말에 몰아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올랐던 LNF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저희가 다뤘었었죠. 그러면서 시장에 있어서 크게 올라가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먼저 다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셨다라면 조금 오늘은 좀 흔쾌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유하고 안 보유하고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것이 올라갔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건설주들도 이전에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좀 다뤘었었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좀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내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 또 쉬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8시경에 업로드되는 댓글에 달아주시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기회는 이틀 남았으니까 이틀 동안에 보고 싶은 리포트가 있으면 꼭 오늘 영상 그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